오늘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주관하신 창강 김성태 선생님을 비롯해서 이 덕후박당 관계자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만원의 시대 여성의 결혼식이 정하는 법입니다.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에요. 남성하고 여성은 결혼 시기가 좀 다른데 남성이 아니라 여성입니다. 그리고 이 만원의 시대라는 것은 이 결혼 시기가 시대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지금 90이 다 되신 우리 어머니는 18살에 결혼하셨고, 몇 살 더 많은 우리 이모님은 그 16살에 결혼하셨거든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 저보다 6살이 많은 우리 누나가 26살 때 뭐라고 했냐면, 여자는 26살이 넘으면 결혼을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30대에 결혼을 많이 하고 30대 중반을 넘어서 40이 넘어서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주에서는 이 사람의 인생에서 결혼이라는 것이 워낙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주 상담가들이 당신은 언제쯤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하고 이 결혼 시기를 정해주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주 상담가들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결혼 시기를 정한다는 게 어린 딸을 데리고 와서 우리 딸이 지금 고등학생인데 몇 살쯤 결혼을 시킬까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중년에 이제 이혼하신 분이 결혼 시기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젊은 사람들, 젊은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의 결혼 시기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리고 요즘 같은 이렇게 늦게 결혼하는 시대에 그러면 이 흐름에 맞춰 갖고 우리 사주 상담가들이 요즘에는 다 늦게 결혼하니까 여러분들도 늦게 결혼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결혼이라는 게 사주에서는 아주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건 이성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이 찾아와서 질문을 할 때 궁금해하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이성운하고 재물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주 공부를 너무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전부 다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주 공부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이 사주 내용이요, 어쩌면 사법고시에 나와 있는 사법고시 준비할 때 나와 있는 그 내용보다 더 많을지도 몰라요. 고소 공부해야죠, 이론 공부해야죠, 뭐 12운성, 12신사 이런 거 다 공부하려면 공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해갖고, 그러면 사주 상담을 하러 찾아온 사람이 뭘 궁금해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잘해주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주 상담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는 대략적으로 이성운하고 재물운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만 상담을 잘해주면 그 사람은 훌륭한 상담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사주 명리 학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지만, 지금 사주를 배우시는 여러분들이 논문 쓰려고 사주 배우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사주 잘 풀어주는 거,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이 사주 공부만은 요령 있게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일이 경기도 부천하고 부산광역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주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람의 결혼 시기를 이제 얘기할 때, 그러면 이성운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주를 이제 분석을 할 때에는요, 그 이성운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운이라는 것은 사주 분석에서 아주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이성운이라는 것은 크게 잡아서 세 가지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선 사주팔자 8글자를 사주 원국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주 원국에서 일지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배우자궁입니다. 그러면 일지에 해당하는 이 배우자궁이 충을 받는다거나 원진살이 된다거나 이렇게 배우자궁이 안 좋을 때, 그럴 때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성운을 얘기를 하면서 이혼하는 사주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우리가 그 특징을 알아야 되냐면, 이혼하는 사람들의 사주 명식을 보면 특징이 뚜렷합니다. 그러면
그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혼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없는 사람들은 이성운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주명식을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이성운이 불리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운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사람들마다 세상에 나쁜 사주가 어디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사주 이론을 적용을 했을 때 분명히 이성운이 유리한 사주가 있고 불리한 사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불리한 사주 구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성운이 이혼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성운이 계속 나빠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주라는 것은 정해진 게 아니라 그 해결책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성운이 안 좋다 그러면 해결책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결혼하는 시기, 상대방과의 궁합, 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적절한 시기에 궁합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면 내가 이성운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궁합은 제외하고 결혼하는 시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이혼하는 사주의 특징을 파악해갖고 그 이성운이 안 좋은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이걸 우선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하는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사주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일단 일지가 충을 받는다거나 원진살이 형성이 될 때 이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십성에서 이성을 상징하는 게 남자는 재성운, 여자는 관성운이잖아요. 이 재성운이나 관성운이 없거나 너무 많을 때, 많다는 것은 3개 이상을 말씀을 드려요. 그럴 때 이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두 가지는 성격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를 상징하는 재성운이 없는 거하고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성격은 다른데 이혼을 한다는 그 결과만 봤을 때에는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명식을 딱 볼 때는 이 사람의 그 이성운이 어떤가, 배우자 운이 충이나 원진이 있나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십성에서 이성을 나타내는 재성운이나 간성운이 너무 많거나 아예 없거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주분석이라는 것은 크게 잡아서 사주원국과 10년 대운, 1년운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0년 대운, 1년운이라는 것은 제가 시기에 따른 운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주원국은 그 사람 자체를 나타내요. 이규라면 이규라는 사람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게 사주원국이고 10년 대운 1년운은 이규라는 사람의 주변 환경의 운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10년 대운이나 1년운이 좋다 그 얘기는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안 좋다 그러면 하는 일이 잘 안 풀린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사람이 사는 게 똑같아요. 내가 만약에 하는 일이 잘 안 풀린다 그게 뭐겠어요? 내가 무슨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되게 안 되네요.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내가 배우자랑 사이가 나빠져갖고 뭐 남편이 바람피다 걸렸다든가 그래서 지금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든가 이런 이성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는 게 다 하는 일 아니면 이성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10년 대운이나 1년운이 만약에 안 좋게 들어온다 그랬을 때에는 이성운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주를 보시면은요 이분이 무신년 정사월 개묘일 무오시 이런 사주를 갖고 있는데 근데 이분의 20대 30대 운을 보면 이 개묘일주에서 경신대운 신유대운 이런 대운이 들어옵니다. 이분이 지금 56세 미혼 남성이거든요. 56세까지 결혼을 못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운이 들어올 때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것도 좀 설이 나눠지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걸 4개의 이 연월일수에 모두 대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연월일시에 10년 대운 1년운을 다 대입을 하면 그중에 뭐 한두 개 정도는 충도 되고 합도 되고 뭐 삼형살도 되고 그러겠죠. 충도 되고. 그런데 이 대입을 할 때에는 일주에만 대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 경신대운에는 묘신 원진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에만 대입을 한다는 건 일지가 배우자궁이니까
이 배우자궁하고 20대에 원짓살이 되는 거예요. 30대에는 묘유충이 됩니다. 그럼 사람이 결혼을 한다는 건 20대 아니면 30대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20대하고 30대의 운이 안 좋으니까 이분이 결혼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40이 넘어서까지 결혼을 안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혼한 사주의 특징을 똑같이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더 공통점을 찾아보면 결혼 정년기에 당하는 20대, 30대의 운이 안 좋은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크게 잡아서 세 가지의 특징이 있고요. 제가 그 상담을 한 사람들 중에서 그 이혼한 분들 89명을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 중에서 일지가 충이나 원진살이 된 분이 33명이었고, 그리고 이성을 나타내는 재성이나 간성운이 없거나 3개 이상이거나 아니면 여성의 사주 중에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에 의해서 충을 받는 분이 약 4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갑목일간인데 옆에 경금이 있어갖고 갑경충이 된다든가 뭐 이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40명이었어요. 그래서 89명 중에서 73명, 73명이 이 두 가지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하시는 분들은 아주 뚜렷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특징이 없으면 이성운이 좋은 사람이고 이런 특징이 있으면 이성운이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성운이 안 좋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찾아왔을 때 결혼하는 시기를 잘 정해주면 이혼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혼하는 시기를 어떻게 정해주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요 20대 아니면 30대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사람을 예로 들었을 때 내가 지금 20살인데 저는 40살 넘어서 결혼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어찌 살다 보니까 40이 넘은 거지 어릴 때부터 나는 40 넘어서 결혼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여성들이 남성과 다른 이유는 가임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기간, 그리고 어릴 때 낳을수록 건강한 아이를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표를 보시면 대한산부인과 학회에서 나온 데이터 자료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다운 증후군 발생 빈도, 뭐 염색체 이상 발생 빈도 이런 게 나와 있는데 29세서부터 30세부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7세서부터 38세까지는 고위험군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 37세 만으로 37세, 38세인데 결혼 안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39세에서부터 40세일 경우는 초고위험군이고요. 40세 이상일 경우에는 자연 임신 및 초산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생물학적인 이유 때문에 남자는 좀 늦게 해도 돼요. 근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너무 늦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요즘에 아무리 늦게 결혼하는 시대라고 하더라도 35세 이전에 이 여성의 결혼 시기를 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혼 시기라는 거 어떻게 정하냐면요. 이렇게 사주가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사주 원국의 이성운을 파악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배우자운이 뭐 충이 된다든가 원진살이 된다든가 아니면 식신상간운이 너무 많으면 식신상간운이 관성운을 극하니까 또 이성운이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0년대운 1년운을 적용하는데 결혼이라는 것은 20대 아니면 30대에 결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기해대운 아니면 무술대운에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분을 보면 지금 나이가 22살인데 병호일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옆에 딱 보시면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에 의해서 쌍충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식을 나타내는 식신상간은 토기운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는 그 결혼운이 좀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사주 원국에서 결혼이 이성운이 좀 안 좋을 경우에는 좀 늦게 결혼하라고 하는 게 좋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대운을 봤을 때 20대하고 30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대운에 결혼을 하라고 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무술대운 같은 경우에 무술대운으로 됐을 경우에는 인후수 삼합이 되면서 귀신인 화기운이 너무 강해지니까 21살서부터 30살 사이에 기해대운에 결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해대운 같은 경우는 지지에 있는 수기운이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이니까 기해대운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정해줄 때 이 사람이 어느 때가 이성운이 더 유리한가 그걸 보고 20대나 30대에 추천을 해주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1년운으로 들어가서 딱 보시면 29살 같은 경우에는 삼합이 되면서 기신운이 너무 강해지고요. 그리고 30세 같은 경우는 천간은 병신합수, 지지는 수기운이 들어오면서 이때도 관살이 너무 강해집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시기로 27살, 28살 이때를 추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상당히 중요하고 사주 상담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상담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같이 늦게 결혼하는 시기, 그것도 이제 뭐 부동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현상과 맞물려서 젊은 사람들이 일찍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이기는 하지만, 이 결혼하는 시기를 딱 정해줄 때, 이때는 우리가 35세 이전에 해주는 게 바람직하고, 이 10년 대운 1년운을 잘 보고 1년운까지 봐서 가장 유리한 시기에 결혼 시기를 정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안 계세요? 안녕하세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출산의 원인 때문에 여성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추천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근데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자녀에게 4배 이상 더 많은 유전자 돌연 변이를 야기한다고 나왔고요. 예. 부모 모두 30세인 경우 아버지로부터 변이된 유전자를 평균 45개 물려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러고, 어머니에게는 11개의 변이 유전자가 전해졌다고 하는데, 부모의 나이가 많을수록 자식에게 변이된 유전자가 그만큼 많아지는데, 특히 아버지의 나이가 많을수록 변이된 유전자가 자녀에게 더 많이 전달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네이처지에 기고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지금 여기는 사주 심포지엄이니까 그것은 사주와 상관없이 인간의 생물학적인 그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맞는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굳이 이런 의학적으로 따지는 것보다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도 사람이 나이가 어리고 건강할 때 좋은 이세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실까요? 이규호 선생님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좋은 내용으로 강의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내용보다는 강의 중에 이제 사주 원국을 정확하게 나라고 지칭을 하시고, 그리고 대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조금 같이 이렇게 나눠보고 싶은 얘기가 있거든요. 어째서 원국을 명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라고 해서 하셨는지. 우리는 그러니까 사주를 보면은 이제 같은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한 대략 80명 정도 태어난다고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저는 분명히 이 사주 원국을 명이라고 배웠고, 그리고 일간만 보더라도 나라고 지칭하는데, 그거는 정확히 주체이자 객체, 행위를 하는 주체이자 객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주 밖에 나고 그것들은 하늘이 주신 명이라는 그리고 환경이라고 배경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오늘 이규호 선생님께서는 아까 저는 그 얘기가 딱 지금 머리에 박혀가지고 다음 얘기가 잘 안 들리는데 어째서 명이라고 나라고 지칭하셨는지 원국 자체를 거기에 대한 설명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사주 원국과 그 10년 대원 1년은 시기에 따른 운이 있을 때 자동차하고 도로의 관계를 들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자동차라는 건 도로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차를 타고 주행하는 걸 인생에 비유할 때 자동차가 사주 원국이고 이 도로가 10년 대운 1년 운이다 이렇게 주로 비유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에도 이 사주 원국이라는 건 물론 그 사람의 인생을 나타내죠. 그 금유화실론에서도 연월일시에 일간이 나고 뭐 부모궁도 있고 내 배우자궁도 있고 자식궁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주라는 것은 그 사람 자체만 이렇게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나타내니까 이 사주가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사주인데 그 중에서도 일간만 나 이렇게 이제 부르잖아요. 제가 앞에서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이 사주 원국이라는 것은 그 사람 자체라 그랬는데 그 사람 자체의 인생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예요. 내가 뭐 사주 원국이 아주 좋으면 뭐 벤츠에 비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주 원국이 상당히 불리하다 그러면 좀 질이 떨어지는 뭐 티코라든가 뭐 이런 차로 비유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도로라는 것은 그 사람의 주변 환경의 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은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것을 뭐 왜 명이라고 했느냐 뭐 이렇게 질문하시면은 그건 좀 그렇습니다. 예. 이규호 선생님, 네. 그럼 다시 한번 지금도 또 일간에 대해서 네. 정확히 나라고 지칭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뭐 시비라는 그런 네. 개념보다는 제가 배운 것하고 조금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간은 분명히 행위하는 객체이자 주체라는 말은 다른 십성들하고 그 일간이 관계를 하면서 나타나는 게 나지. 제가 지금까지 궁리하고 알고 있는 일간은 그렇다면은 우리 사주를 가지고 있는 우리 10가지 일간이 10가지잖아요. 10가지로 픽스될 수밖에, 일간이 나라고 한다면 픽스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데, 그러니까 여기가 학술 발표회다 보니까 저는 조금 그것을 또 구분해가지고 분리해서 얘기해야, 여기 이제 저 같은 그러니까 주니어도 있고 아직 이제 저도 배워 나가는 과정이지만 이제 많이 명리 경력이 많으신 선생님께서 분명히 아니면 지금 조금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픽스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근데 분명히 일간은 나가 아니라는 거. 그 일간을 뭐라고 해야 돼요? 일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행위하는 주체이자 객체이라고. 나라고 얘기한다면 박지연이라는, 제가 지금 박지연이라는 나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솔직히 단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좀 더 객관적으로 얘기하면은 분명히 주체나 객체, 행위하는 주체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이제 객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폭넓게 일간을 이제 주체라고 해야지 왜 나라고 표현을 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고유명사잖아요, 선생님. 나라는 그 다 오해를, 그거는 분명히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서로 표현해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건 좀 더 두 분이서 다시 더 얘기를 나눠보시거나 하는 걸로 하고요.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서 마치는 걸 하고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